안녕하세요. 해커스 자격증의 오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정기기사 필기시험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시험을 응시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 1과목과 4과목에 대해서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할 정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 시험이 합격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 기출문제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신출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2000년도 이전에 예전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7개년 또는 10개년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문제만이 출제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문제 트렌드를 보다 보면 한 3개년 정도에 대한 문제 추이를 보다 보면은요. 최근 기출문제보다는 예전 기출문제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를 낸다 하더라도요. 고지고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많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기출문제만을 암기해서는 더 이상 합격하기 힘든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푸셔야지만 합격하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1과목 전기 자기학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에 대한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도의 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각 단원에서 중요한 정의라든가 정의식을 내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계산 문제상에서도 정의식만 외웠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한 숫자 대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 20문제 중에서 상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10년치를 분석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상급 문제가 12문제에서 16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이나 하급 문제를 과감하게 버린다 하더라도 상급 문제만 잘 맞히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급과 하급에 대한 문제는 자, 여기는 단원에서 개념적으로 복잡한다든가 아니면 연산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면은 중급과 하급이 되는 거예요. 해서 매우 어려운 연산이 기출문제가 자주 나오더라라고 하게 되면 중급 문제가 되고 그나마도 기출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낮다라고 하게 되면 하급 문제가 됩니다. 자, 물론 하급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개념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논문이라든가 별도의 영역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다든가 아니면 연산 문제 중에서도 미분과 적분을 사용하지만 자,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학급에 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산이 약하신 분들은 학급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자, 여기는 중급에 대한 일부 문제와 상급 문제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각 단원에 대해서 출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석에 대한 기준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각 단원에 대한 정의라든가 정의식에 대한 문제는 흰색과 주황색. 자, 이때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똑같이 내게 되면 흰색, 조금이라도 변형하게 되면 주황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연두색과 우리가 파란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는 노란 색깔로 표기를 해놨었죠. 자, 그렇다면 문제 분석표를 보다 보면은요, 신출 유형 문제는 13번과 1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항상 20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신출 유형이고 이런 신출 유형 문제는 대부분이 하급 아니면 중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보다 보니까요. 자,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 중에서 연두 색깔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존 기출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문제 어순을 바꾼다든가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정의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기출문제 그대로 낸 게 하나, 둘, 세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응용되는 문제였는데 자, 이 응용되는 문제도요. 최근 기출문제가 아니라 예전 기출문제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 우선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각 단원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모든 내용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의 단원이라도 이제 학습을 안 하시게 되면 아래쪽 단원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 기본 이론 부분은 전부 다 듣되 문제풀이를 집중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챕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표에도 보시면 딱 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항상 수업 시간 중에 말했었죠. 전기자기학은 2장, 4장, 8장, 9장, 11장, 12장. 자, 거의 한 50% 정도만 얘기했는데요. 이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15개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장, 4장, 그리고 8장, 9장, 11장, 12장.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배점이 15개 이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재는 1000문제 이상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구분했던 이 챕터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여러 번 반복 숙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재와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재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문제는 어떤 것이고 응용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응용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분석했던 시험 문제는 A형 타입으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자, 시험은 A형과 B형이 있죠. 근데 이번 2022년 1회차 시험은 A형 문제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응용이라고 적혀진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해당되는 문제 2장의 49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충분히 푸실 정도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변경은 뭡니까? 동일한 문제인데 문제 속에서 숫자만 변경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풀어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맞힐 수 있는 기본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다. 딱 봐보십시오. 자, 우리 교재에서 안 나온 문제는 11번과 13번 뿐이에요.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우리 교재에서 전부 다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만 충실하신 분들은 최소 15개 이상을 맞힐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4과목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제4과목은 회로 및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61번부터 70번까지가 제어, 71번부터 80번까지가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문제는 매해년 똑같겠지만은 정의라든가 정의식을 물어보기보다는 대부분이 계산 문제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존 문제를 똑같이 낸 거는 73번 문제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응용이 된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신출 유형 문제도 있었어요. 71번과 76번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몰랐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회로와 제어의 총 단원수는 18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회로가 10개, 그 다음에 제어가 라플라스 빼게 되면 7개가 되네요. 그러면 총 17개 단원이에요. 그럼 17개 단원에서 20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뭡니까? 매 단원마다, 각 단원마다 한 문제씩을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범위가 넓다라는 거는 각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만 풀어나가시면 된다. 자, 물론 그런 개념은 여기 상중하가 있죠. 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상중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는 별로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서 별이 많든가, 다시 말해 별이 3개 이상이든가, 아니면은 상급으로 표시된 문제만 뽑아서 푸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회로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71번과 76번은 4장과 10장에 대한 신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응용과 숫자 변경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유치하게 바뀌었어요. 정말 유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와 교재를 비교 분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문제와 문제를 비교해가면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지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어입니다. 자, 제어 같은 경우에는 학급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신규 유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신규 유형 문제도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본 도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중급을 뺀다 하더라도 7문제를 제어해서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출문제. 자,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출문제보다는 기본서를, 자, 우리 교재를 3번 정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여기 단원을 보시게 되면은 각 단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던 문제를 각 교시당 2문제씩을 선별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약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 없는 문제가 되죠. 해서 유전율 입실론이 이 입실론 제로가 되고, 자, 여기서 2라는 거는 비유전율 입실론 S가 되죠. 자, 그리고 투자율이 미유제로가 되는 비도전성 유전체,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다음과 같을 때 자개의 세기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여기서 X하고 Y라는 거는 단위 벡터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단위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AX 벡터 또는 AY 벡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개와 자개에 대한 상관관계 공식 어떻게 돼요? 루트 입실론 2는 루트 뮤 H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 공식에서 우리가 전개와 자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개분의 전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자, 입실론 값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거는 진공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 되겠죠. 다 투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얼마가 돼요? 120파이가 만들어지죠. 120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실론 S 값은 얼마? 2라고 그랬고, 그리고 뮤 S 값, 자, 뮤 S 없는 걸 보니까 1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요거 풀어주게 되면은 루트, 자, 입실론 S가 2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20파이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로부터 우리가 자개의 세기 값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개의 세기 H는 여기 2개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0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전개의 세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전개에 대한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전개에 대한 최대값이 120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개와 120파이가 서로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자개의 최대값이 루트 2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기를 보게 되면은, 자, 우선 우리가 이 전자파에 대해서 전파와 자파는 우리가 동이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10의 구승t 마이너스 베타 z라는 거는 전부 다 동일한 값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달라진 점은 바로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계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계가 작용하게 되는 단위 벡터가 다를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계의 최대값이 루트 2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서 3번과 4번은 오답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정답이냐? 자, 단위 벡터를 보게 되니까 2번은 ax 베타가 되는 거고 1번은 마이너스 ax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좌표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평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시간에 따라서 z축으로 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계는 이 왼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로부터 x축, y축,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z축으로 향하는 평면 전자파는 반드시 전개는 x성분, 자개는 y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법칙이죠. 그래서 전자파가 z축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전개 방향에서 자개 방향을 오른나서 법칙한 방향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 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개가 어느 방향이에요? 단위 벡터 y 방향이에요. 자, 전개가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되어 있어요. y축으로. 그럼 전개가 y축에서 자개가 어디가 돼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죠. 자, 여기가 전개, 자개가 되면 전개에서 자개측으로 오른나사를 감아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전개가 이쪽이었다면 이렇게 감게 되면은 자, 중지의 반대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가 되는 겁니까? x축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x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x방향에 대해서 전자파의 자개의 세기의 최대값은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를 나타내는 거 1번이 정답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 중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개와 자개에 대한 크기, 자, 크기만을 물어봤어요. 근데 최근 기사 문제 유형을 보다 보니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까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가 있었어요. 자, 8번 문제는 우리 교재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었겠죠. 보겠습니다. 자, Z축상에 놓인 길이가 긴 직선 도체에 10A 전류가 Z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도체 주위에 자속 밀도가 다음과 같은 벡터를 가질 때 도체가 받아지는 단위 길이당 힘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거 무슨 법칙입니까? 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개 내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흘렀더니 도체에 힘이 받아지더라.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요거죠. 그래서 FBI, 자개 내에 전류가 흐르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받아진다. 그렇다면 이거를 외적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식,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전류에다가 자속 밀도를 외적을 시키면 오른나서 법칙을 시킨 게 바로 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외적식 한번 써볼까요? 자, 외적식은 A 팩타 크로스 B 팩타는 A의 스칼라 B 스칼라 사인 세타다라고 1장 벡터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레밍 왼손 법칙에 대한 힘의 벡터는 자, 아까 말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FBI니까 I에서 B 쪽으로 외적을 시켜줘야지만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크로스 B 팩타 곱하기 L 메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스칼라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칼라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A 팩타 크로스 B 팩타는 A 스칼라 B 스칼라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I, B, 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플레밍 왼손 법칙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말을 했지만은 이런 스칼라는 산업기사 레벨이다. 산업기사 레벨이다.
우리 기사 정도 레벨이 되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단위가 뉴턴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도체가 받는 단위 길이당 힘, 뉴턴 퍼 메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단위 길이로 바꿔주게 되면은 I 펙타 크로스 B 펙타 뉴턴 퍼 메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류값은 얼마가 돼요? 전류는 10A가 되는데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단위 벡터를 X, Y, Z 이렇게 하지 말고 I, J, K라고 하죠. 자, 이게 많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는 10A가 K 벡터 방향으로 향하고 크로스 B 벡터는 어떻게 돼요? B 벡터 3I-4J다. 자, 우리가 IJK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그래서 3I-4J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때 외적은 방향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I, J, K에 대해서 우리가 I, J, K에 대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I 벡터 크로스 J 벡터는 K 벡터가 되고 K 벡터 크로스 I 벡터는 플러스 J 벡터가 되고 반대로 K에서 거꾸로 K 크로스 J가 되면 마이너스 I 벡터가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풀어주게 되면은요. K 크로스 I가 돼요. K 크로스 I가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플러스 J가 되는 거예요. 해서 플러스 J 방향에 2개 곱하면 30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K 크로스 J가 됩니다. 그럼 K 크로스 J가 되면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I가 돼요. 그러면서 10하고 4를 곱하게 되면 4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은 X방향으로 40, Y방향으로 30이 되는 4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기사 문제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죠. 자, 기사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서는 전류가 Y방향이었나요? 그쪽으로 아마 흘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다음으로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회로 영역이 되겠죠? 삼상 평형 회로에 Y결선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부하의 선간전압이 다음과 같다. 자, 이때 선전류가 20각도 마이너스 6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하의 한상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존 문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임피던스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전압과 전류를 나누면 됩니다. 자, 물론 이때 전압과 전류는 임피던스 양단에 걸려진 전압과 임피던스를 통과하는 전류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 문제는요. 우리가 위상에 대한 개념까지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만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임피던스의 위상까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사 시험에 대한 트렌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에 대한 문제가 항시 나오고 그리고 회로 이론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라든가 전압과 전류에 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각까지 같이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결선에 대한 부하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 양단에 걸려진 게 바로 선간 전압이 되고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는 여기에 접속되어 있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양단에 걸려진 전압은 바로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상전압.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통과하는 전류는 상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Y결선에 대한 특징은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가 같아요.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는 IA 전류가 임피던스 통과 전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VAB라는 선간전압은 여기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선간전압을 상전압으로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간전압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크고 위상은 30도가 앞서 나가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상전압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상전압은 성간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작아지게 될 것이고 위상은요. 자, 성간전압이 30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상전압은 30도가 느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구해보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성간전압의 크기는 100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누면 100V가 될 것이고요. 성간전압에 대한 위상차가 0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0도에서 30도만큼 늦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30도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한 상의 임피던스는 상전류분의 상전압이다. 자, 이때 상전류 크기는 얼마가 돼요? 상전류는 20각도 마이너스 60도가 되고요. 상전압은 100각도, 자 여기 있죠? 100각도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자, 크기끼리 서로 나눠주게 되면 크기는 5가 되겠고요. 위상각은요. 30에서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플러스 60이 돼서 얼마가 돼요? 3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7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6번 문제도 우리 교재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풀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전 용량이 C가 되는 커패시터에 단위 임펄스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커패시터의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커패시터 C 양단에 걸려진 전압. 자, 전압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전압은 C분의 1의 인티그랄 전류 곱하기 dt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본 공식은요. 우리가 전류에 대한 정의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전류에 대한 정의식은 dt분의 dq가 될 것이고 자,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량은 C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덴서 양단에 걸려진 전압은 자, 양단에 걸려진 전압은 미소 전압을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 미소 전압 dV 같은 경우에는 변수 분리를 시켰을 때 C가 넘어가지게 되면 C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지게 되면은 I d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소 전압을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니까 얼마가 된다? C분의 1의 인티그랄 IT dt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전류원의 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전류원은 단위 임펄스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임펄스 함수는 자, 전류가 임펄스 함수 델타 t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임펄스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dt분의 dut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다시 말해 단위기단 함수를 미분시킨 것이 바로 임펄스 함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자, 여기에는 전류 공식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dt분의 d는 미분 공식이고 인티그랄 dt는 적분 공식이죠.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서로 약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C분의 1의 UT 함수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체크가 된 게 자, 여기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정답 체크가 잘못되어 있죠. 해서 정답은 4번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출 문제를 단순하게 대입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이라도 응용된 형태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과 같이 그냥 기출 문제를 보고 문제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아시면서 그 개념 공식을 조금이라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이 요즘 시험 문제에 대한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보기가 그렇네요. 정답은 4번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 총평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항상 시험이라는 거는 1년치 시험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자, 1회차와 2회차, 2회차와 3회차 이런 문제에 대한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2회차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1회차 문제를 분석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2022년 1회 시험 총평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